그 AI에 대한 그 공포, 네. 뭐 이 버블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확산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최근에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 이게 언제까지 이 붐이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늘다가 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또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네. 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요즘 달라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대내 환경이 모두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인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보다 근본적으로 국제 정치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있어요. 미국 정치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삼성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조금 더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TSMC가 공장을 풀 가동해도 저 수요를 못 맞춰요. 그러면은 그 대안은 삼성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TSMC가 뭘 잘 못했다기보다도 삼성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시장 외부 환경에서 수요 환경에서 TSMC가 감당 못할 만큼 수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삼성이 또 얻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TSMC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워낙 커지는데 그 남는 부분을 삼성이 차지하면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 정치학 측면에서 이제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 의도까지 같이 겹쳐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삼성에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가 왔고, 뭐 저는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뭐 흑자 전환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드디어 돌파구를 찾아서 정말 획기적인 완전히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고 삼성의 기술력이라면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이제 앞으로 더 파운드리 쪽에서도 성과를 많이 낼 거라고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네. 그래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실망을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좋아진다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TSMC하고 경쟁이 될 만한 사이즈로 커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추격자죠. 그래서 네. 아직은 뭐 TSMC를 당장 넘어서는 거를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쫓아가면서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정도까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바이트댄스도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뭐 네. 준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들이 나오면은 뭐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이 파운드리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데 TSMC가 지금 그렇게 캐퍼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삼성은 지금 뭐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나 오스틴 공장 이렇게 지어서 하는데 TSMC는 또 나름대로 그 원칙이 최선단 공정은 해외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술 보호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캐퍼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나오는 수요를 다 충당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러게 이것도 만들다 보면은 기술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점유율을 많이 쫓아갈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뭐 언제 일본에 앞섰습니까? 옛날 처음 그렇죠. 시작할 때는 그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앞서 나간 것처럼 지금 그동안 좀 답답하게 막혀있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서 저는 이제 뭐 아주 좋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실 작년 초까지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 그 다음에 원전 이쪽이 요즘은 좀 밋밋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한 산업의
2026년 예. 흐름. 사실은 잠잠하다는 거는 아마 주식시장일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예. 잠잠하죠.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이 나빴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 수주량이 적었어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작년에도 그 얘기했죠. 2026년에 본격적으로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시작되자마자 수주량이 정말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 대비해 30% 이상 상승으로 발표를 했고 이거 무난하게 달성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무려 작년 대비 76%를 그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달성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뭐 이미 LNG선 그 2척하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3척 그리고 뭐 대양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도 한 척을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을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러한 추세가 저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LNG선은 아직은 중국이 쫓아오질 못하고 있고 물론 중국에서 또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계속 돈을 넣으면서 이게 쫓아올 수도 있기는 한데 친환경 규제가 더 세질 겁니다. 네. 이거는 중국이 조금 쫓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은 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좀 슈퍼 사이클로 가는 걸로 보고요. 장기적으로도 사이클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굳건한 그 조선 1위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좀 장기간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또 우리 한국 경제 이전에 약점으로 지적됐던 중국의 희토류로부터 얼만큼 우리 자체 그 복원력, 우리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일본의 그 소재와 관련해서 또 뭐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 여러 가지 이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경제가 좀 휘둘리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약점들이 얼마나 보완됐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전략물자를 좀 비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100% 다 공개는 안 하죠. 네. 그걸 다 공개하는 나라는 없겠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원 무기화가 지난 한 20년 정도가 사실은 거의 전 세계가 태평성대였던 거거든요. 잘 실감을 못하죠. 살아왔는데 그때가 뭐가 그렇게 태평성대야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자원 무기화도 훨씬 약했고 군사적 위협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 밸류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절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중요해지는 게 각 나라별로 예전에는 가장 싼 거 효율적인 걸 사다 쓰면 됐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서로 간에 그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희토류고 일본에서도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소재고요. 그리고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두 가지 저는 이걸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하나는 우리나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초크 포인트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완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만큼 되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저는 포토레지스트를 보고서 그 생각을 들었는 게 일본이 반도체 강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반도체의 특수한 한 공정을 잡아서 초크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수많은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점유율이 높은 그 다른 나라가 쫓아오기 어려운 기술을 가진 거를 좀 리스트화 했으면 좋겠어요.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순위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얼마나 민감도가 높을지. 네.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써먹을 게 없겠지만 그렇죠. 동맹국을 대상으로는 동맹한테 협조를 요청할 때는 초크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 그 외에도 다른 나라로 갈 때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있고 기술 경쟁력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도를 찾아서 이걸 리스트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 관료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들 보면서 뭐 답답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도 이런 준비들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공격용으로다가 리스트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의 취약점이 뭔지에 따라서 그거는 방어용으로 비축을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뭐 희토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한 뭐 60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상황이 악화가 되고 더 긴장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축 그러니까 방어하고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무기화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 저는 그냥 반도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떠오르긴 하던데. 그게 왜 저도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 산업을 떠올린다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뭐 조선 정도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포토레지스트를 보고서 이번에 그걸 저도 그 몰랐었죠. 안에 들어가서 예, 필름체인 그러니까 안에. 그 산업별로 보면은 그 세부 공정에서 어떤 한 특정 공정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이 이제 강한 나라라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산업에 이거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그걸 파악하기는 힘든데 각 산업 레벨로 들어가서 그 산업에 있는 정말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쪽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산업별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검토를 좀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업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짚어봤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는 하나의 그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조현승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